벼슬 없이 태어나 천하를 거머쥔 한 남자,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 전국시대의 격동 속에서 그는 어떻게 무명의 병졸에서 권력의 중심으로 올라섰을까? 그의 생애는 단순한 출세담이 아니다. 한 인간의 야망이 어떻게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이웃나라의 역사까지 흔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드라마였다. 챕터 1 농민의 아들 태양을 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37년 일본 오하리국의 한 미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본래 이름은 키노시타 토키치로. 아버지는 하급 무사였지만 일찍 사망하면서 가난 속에서 자랐다. 그의 유년 시절은 배고픔과 무시, 그리고 신분제의 굴레 속에 갇힌 나날들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히데요시는 불굴의 야망을 키워갔다. 남들과는 다른 길을 가고자 마음먹은 그는 어린 시절부터 수완이 좋고 재치 있는 인물로 알려졌으며 주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유리하게 이끄는 능력을 보였다. 성인이 되며 그는 무사로 입문하기 위해 다양한 군벌을 찾아다녔다. 결국 그는 당시 떠오르던 오다 노부나가의 눈에 띄었고 그의 하인으로 입성하게 된다. 처음엔 단순한 하급 시종에 불과했지만 점차 군사적 감각과 행정 능력을 인정받으며 승진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출신을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그 점을 능숙한 처세술로 무기화했다. 상사에게 충성심을 보이며 아래 사람들에게는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 조직 내 입지를 다졌다.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순한 검이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었다. 특히 정보를 모으고 활용하는 데 천재적이었다.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적재적소에 포섭하거나 배제하며 항상 오다 노부나가의 의중을 먼저 파악하고 실행에 옮겼다. 이런 면모 덕분에 그는 오다 가문이 실질적인 오른팔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의 성장기는 단순한 계급 상승이 아니라 전쟁터와 정치 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밀한 계산의 연속이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평범한 농민의 자식이 아닌 천하를 품을 야망을 가진 사나이로 변모하고 있었다. 챕터 2 오다 노부나가의 오른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 휘하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며 빠르게 입지를 넓혔다. 특히 그는 조용히 그러나 효과적으로 내정과 군사 양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냈다. 1570년대에 접어들며 그는 여러 지역의 성을 수복하고 반란군을 진압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의 재능은 단순한 전투 지휘가 아니라 그 뒤를 잇는 행정 정비와 세력 관리에도 있었다. 히데요시의 대표적인 공적으로는 나가아마성의 수비와 중부 평정 작전 등이 있다. 그는 병력과 보급, 인재 관리에서 빈틈이 없었고 그 덕분에 전장 후에도 혼란 없이 해당 지역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다. 오다는 히데요시에게 점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했고 그는 명실상부한 가신 중 핵심으로 부상했다. 1582년 일본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되는 혼노지의 변이 발생한다. 오다 노부나가가 아케치 미쓰히데의 배신으로 자결한 것이다. 이 사건은 전국을 혼란에 빠뜨렸지만 히데요시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반응했다. 그는 시코쿠 원정을 중단하고 군을 돌려 단기간 내에 아케치를 격파했다. 이 놀라운 대응은 그의 정치적 감각과 결단력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노부나가의 죽음 이후 후계자 자리를 두고 여러 세력 간 갈등이 불거졌지만 히데요시는 교묘한 외교술과 전투 능력을 통해 점차 우위를 확보해갔다. 이제 그는 노부나가의 오른팔을 넘어서 전국의 실권자로 떠오르고 있었다. 챕터 3 천하 통일의 그림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85년 관백에 오르며 일본 역사상 최초로 무사가 아닌 자가 정치 최고 권력을 차지하는 사례가 되었다. 이후 몇 년간 그는 전국에 흩어진 다이묘들을 굴복시키고 잇따른 전쟁을 통해 마침내 1590년에는 간토 지역의 호조 가문까지 굴복시키며 실질적인 천하 통일을 이룩하게 된다. 그의 통치는 무력과 포섭의 절묘한 조합이었다. 강경한 무력 진압과 더불어 유능한 인재에게는 기회를 주고 과거의 적도 적절히 이용했다. 특히 그는 전국적인 토지 조사를 단행하며 조세 체계를 확립하고 검지를 통해 농민들의 무장을 금지했다. 이는 무사와 농민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신흥 무력 세력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통일 뒤에도 히데요시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정권이 안정되지 않았음을 알았고 이에 따라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비롯한 유력 다이묘들을 계속 견제했다. 또 아들을 낳지 못한 상황에서 조카 히데츠구를 후계자로 삼았다가 나중에는 친아들 히데요리를 얻고 히데츠구를 숙청하는 등 권력 승계에서도 잔혹한 결정을 내렸다. 그의 통일은 피로 얼룩진 평화였다. 겉보기엔 질서였지만 내부에는 끊임없는 경계와 공포, 정치적 암투가 이어졌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천하를 얻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도 무거운 것이었다. 챕터 4 조선을 향한 침략.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 역사상 가장 큰 전쟁 중 하나인 임진왜란을 일으킨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조선 정복이 아니라
조선을 통해 명나라까지 진출하려는 동아시아 정벌이었다. 명나라 정복의 대로라 여긴 조선은 그 첫 관문이었다. 히데요시는 대규모의 병력을 편성해 조선에 상륙시켰고 개성과 평양을 빠르게 점령하는 등 초반엔 압도적인 전력을 과시했다. 그러나 조선의 격렬한 저항과 이순신 장군의 수군 활약, 명나라의 참전으로 일본군은 점차 진격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전쟁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뒤흔든 국제적 대전쟁이었다. 전쟁은 일본 내부에도 큰 부담을 안겼다. 오랜 원정으로 병력과 자원이 고갈되었고 국내 다이묘들의 불만도 커져갔다. 히데요시는 전쟁이 장기화되자 협상을 시도했지만 명나라와의 오해와 이견으로 인해 평화는 요원했다. 결국 1597년 정유재란이 재개되며 전쟁은 더욱 격화된다. 이 시기 히데요시는 병약해졌고 점차 정치력에도 공백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의 무리한 침략은 조선과 일본 양국에 큰 상처를 남겼고 동아시아 역사에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을 흔적을 남기게 된다. 챕터 5패권의 정점 외로움의 시작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육체적으로 급격히 쇠약해지고 있었다. 조선을 향한 침략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국내 정치 역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토록 공들여 이룩한 천하가 오히려 자신의 목을 조이는 족쇄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히데요시는 병상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자신이 구축한 권력체계가 흔들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그는 말년에 5대로 체제를 만들었다. 이는 히데요리의 어린 나이로 인해 발생할 권력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였으며 도쿠가와 이에야스, 마에다 도시에 등을 포함해 유력 다이묘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 체제는 히데요시 사후 권력 다툼의 시발점이 될 뿐이었다. 한편 그는 종교에도 관심을 보였다. 특히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하며 나가사키의 26인 순교 사건을 일으키는 등 종교 통제에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는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히데요시는 말년에 수많은 조각상과 건축물, 행사를 통해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려 했으나 그의 눈앞에 보인 것은 믿을 수 없는 후계구도와 조선 전선의 실패였다. 병상에서 그는 자주 울부짖었고 자신의 사후 일본이 어떻게 될지를 두려워했다고 전해진다. 권력의 절정에 선 남자였지만 그는 누구보다 외로웠고 불안했다. 챕터 6 죽음과 도요토미 정권의 균열 1598년 8월 18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62세의 나이로 후시미 성에서 생을 마감한다. 그의 유언은 단순하면서도 간절했다. 내 아들 히데요리를 부탁한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곧 도요토미 정권의 균열을 의미했다. 살아있을 때는 모든 권력이 그를 중심으로 유지됐지만 그의 부재는 곧 붕괴의 시작이었다. 히데요리의 나이는 겨우 6살. 실질적 정권 운영은 오데로와 오붕행이 맡았지만 가장 강력한 세력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였다. 그는 히데요시가 생전에 가장 경계했던 인물이었으며 히데요시 사후 점차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도쿠가와는 동료 오데로들과 갈등을 빚으면서도 교묘히 전국을 장악했다. 그는 점차 자신의 세력과 동맹을 넓히며 도요토미 가문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작업을 해나갔다. 도요토미 측은 이를 막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히데요시의 사후에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도 강력한 군사력도 남지 않았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은 단순한 인물의 퇴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본 역사에서 천하를 다스렸던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신호탄이었다. 영원할 것 같던 그의 권력도 결국은 인간의 유한함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챕터 7 세키가하라와 도요토미 가문이 몰락 1600년 일본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전투 세키가하라 전투가 벌어진다. 이 전투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끄는 동군과 도요토미 정권의 잔존 세력이 주축이 된 서군 간의 일대 격돌이었다. 결과는 도쿠가와의 승리였다. 이는 곧 도요토미 가문의 정치적 몰락을 의미했다. 히데요시가 생전에 구축했던 모든 정치적 장치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오데로 체제 역시 유명무실해졌다. 도쿠가와는 전투 이후 급속히 권력을 장악했고 1603년에는 에도 막부를 열게 된다. 이는 일본에서 260년 이상 지속된 도쿠가와 시대의 시작이었다. 도요토미 히데요리와 그의 어머니 요도도노는 오사카 성에 남아 있었지만 도쿠가와에게는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히데요시는 생전에 철통 같은 성을 쌓고 천하를 꿈꿨지만 그의 아들은 그 성에서 갇힌 채 점차 외교적, 군사적 고립을 겪게 된다. 도쿠가와는 이들을 압박하면서도 겉으로는 화평을 유지하는 전략을 취했다. 그러나 긴장은 점점 고조되었고 양측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충돌로 번지기 시작했다. 도요토미 가문은 점점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나고 있었다. 챕터 8 오사카 전투 최후의 불꽃
1614년과 1615년 오사카 겨울 전투와 여름 전투가 연이어 벌어지며 도요토미 가문은 마지막 저항을 시도한다. 히데요리와 그의 어머니는 오사카 성에 갇혀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도쿠가와에 맞서 싸울 준비를 했다. 전국의 잔존 무사들이 모여들었고 이는 마지막 불꽃을 피우는 듯한 도요토미 가문의 저항이었다. 겨울 전투에서는 격렬한 공방 끝에 잠시 휴전이 이루어졌지만 도쿠가와는 이를 기회 삼아 성의 방어 능력을 약화시켰고 결국 여름 전투에서 전면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전투는 참혹했고 성은 불타올랐다. 히데요리는 자결했고 그의 어머니 요도도노도 운명을 함께했다. 이로써 도요토미 가문은 완전히 멸망했고 도쿠가와는 모든 권력을 손에 넣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군 꿈은 단 한 세대 만에 사라졌다. 천하를 통일했던 사내의 후계자는 성 하나에 갇혀 끝을 맞이한 것이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다. 일본인들은 그를 태압이라 부르며 기억했고 영웅과 폭군 사이의 모호한 경계로 평가했다. 조선을 침략한 장본인으로서 아시아 전체에서 논쟁의 인물이 되었으며 시대의 비극적 상징으로 남게 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단순한 무장이 아니었다. 그는 역사의 큰 줄기를 바꾸고 신분의 벽을 무너뜨렸으며 천하를 품은 비범한 사나이였다. 하지만 그 야망은 때로 지나쳤고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킨 결과로 이어졌다. 그의 삶은 승리와 비극이 교차하는 역사적 경고장이자 인간 욕망의 결정체였다.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